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긴장 상황, 적어도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이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건데요. 이달 들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더니 갑자기 스스로 제동을 건 겁니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도 철거했습니다. 첫 소식 박민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 김여정의 담화 이후 대남 비방을 이어가던 북한이 지난 16일 총참모부 명의의 첫 담화를 발표합니다. 군사행동 예고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 주민의 대남 전단 살포 지원으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총참모부는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당 중앙군사위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 매체가 예상을 뒤집는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했던 북한이 돌연 행동을 멈춘 것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비회의라는 방식과 화상회의라는 방식 모두 처음이며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일단 취소가 아닌 보류인 만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북측의 보도를 보았고 이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보류 결정에 맞춰 북한 매체들도 연일 게재하던 대남 비방 기사를 오늘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쉬지 않고 수위를 높여가던 대남 공세에 갑자기 왜 제동이 걸린 걸까요? 북한의 속마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강푸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전격적 태도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의 입을 빌려 압박했지만 결정적인 지시는 직접 하면서 흡사 강원 양면 전술의 모양새를 빌렸습니다. 주목되는 건 보류 결정 전에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했다는 부분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나빠진 국제사회 여론과 남측의 대북 전단 대응,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강도 등을 자세히 분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결과가 보류 결정인데 무엇보다 새 판을 짜기 전에 남측의 진정성에 대한 막판 확인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대단히 노력하는 측면이 있고 북한과 간접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런 어떤 결과가 지금의 어떤 보류로 나타날 수도 저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북한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남 공세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성과가 필수인 경제 집중 노선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계속 이 어떤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경제 건설에 집중해야 될 그런 인력이라든지 또 다른 자본들을 지금 군사적 목적에 지금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국가적 대책을 연구했다고 밝힌 만큼 예상치 못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1명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죠. 그만큼 증상이 심각한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자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내일부터는 입퇴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무증상자는 확진 열흘 이후에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고 유증상자도 발병 열흘 이후에 72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리 해제, 즉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을 바꾸는 이유. 집중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를 위해 병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초기에는 감염력도 높지만 확진 환자 중 중증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의학적으로 입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증 환자로 조사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50세 미만 성인 100명 중 1명만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악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력도 약하고 증상도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서 병상을 비우겠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과 일반 입원 치료를 하는 병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곳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병상 부족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병상 상황 어떤지 볼까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음압병상은 전국에 1,900여 개. 이 중에 확진자가 생기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비어있는 병상은 640여 개인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용은 96개가 남아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등으로 인해 고령층 환자가 늘고 있는 수도권과 대전 상황 어떨까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병상은 31개, 대전엔 3개에 불과합니다. 일반 환자를 맞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에 800여 개, 대전 17개 있지만 2차 대유행 등을 대비하려면 좀 더 많은 병상 미리 확보해둬야겠죠.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수도권에 5곳 있는데 좀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격리 해제까지 걸린 평균 일수는 25일, 최대 100일 넘게 격리됐던 환자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증상은 나아졌는데도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 코로나19 확진자는 언제라도 다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빨리 입원시킬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70대 할머니 등 지금까지 확진 환자 3명이 집에서 숨졌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환자들로 인해 중증, 경증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 병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 이상의 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해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역당국은 가장 우려합니다. 만약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치료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적인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를 분리 치료합니다. 고도 비만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자, 혈압이나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식이 떨어지는 고위험 환자는 우선 입원 대상입니다. 국가지정 입원 격리병상과 상급병원은 고위험 환자와 중환자 치료에, 전담병원이나 일반 병원은 경증 확진자들을 집중 치료합니다.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증상이 다시 악화하는지 살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집 대신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게 됩니다. 증상이 나아져 병원이나 병실을 옮기라는 의사, 지자체의 판단을 거부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면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합니다. 백신 등의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이 더 쉽게 일어나는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치료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조금 전 밤 10시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1%로 또 낮췄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방역 성과 등이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마이너스 1.2% 성장할 걸로 봤는데 2달 만에 0.9%포인트 낮춘 겁니다. 이러한 전망치는 이번에 성장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8%, 일본은 마이너스 5.8%, 유로존은 마이너스 10.2% 성장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은 1% 성장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 말에 국내 총생산,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걸로 전망됐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역 성과 등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보다 1.9%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4.9%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선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2분기에 보다 심각한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3%, 세계 경제는 5.4%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 지출과 피해 분야 회복 지원과 함께 무역 긴장 완화 등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절차를 멈추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를 했는데요.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대상이 된 노조와 기존 노조도 반대할 만큼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직종은 여객 보안 검색 요원으로 모두 1,900여 명입니다. 당초 자회사로 전환 채용하기로 했다가 청원경찰로 직종을 바꿔 공항공사에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안 검색 요원은 청원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90만 원을 벌다가 연봉 5천만 원의 정규직이 된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가량이 동참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 돼가지고 고연봉처럼 바뀌어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대상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규직들과 다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상 연봉은 평균 3천만 원대, 다만 복지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 요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바뀔지도 불투명합니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한 800여 명은 공개 선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기존 인원이 탈락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 노조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정보가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어제 발표에 대해 국토부가 과잉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14%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며 인용한 통계는 KB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입니다. KB국민은행이 표본으로 선정한 서울 아파트 6,750채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우선 중위 매매 가격이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중간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노후주택의 멸실과 신규주택 공급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는 감정원이 전국 아파트 17,000여 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매달 가격 변동률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실제 신고된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실거래가 지수는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45%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동향 조사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장 안정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대표적 비대면 금융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고객에게 중대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과
예방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저는 첨단범죄수사 1팀의 이진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목소리 분석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에 등록된 용의자 목소리와 통화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신기술로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음파나 영역대, 목소리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한다고 보죠. 여기에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을 감지하거나 악성 앱 등이 깔리면 금융사에 바로 통보해 부정거래를 차단하는 기술까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사의 보안 시스템이 피해를 막을 1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구제 책임도 금융기관이 지게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등을 노출하는 등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어떤 보안 기술 면에서 획기적으로 안전한 기술이라는 거는 없으니 금융회사가 끊임없이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는 또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출연을 경고하는 메시지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약한 비구름만 남아있는데요.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남부지방의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고 중부지방 비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비는 소강 상태를 낮 동안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밤까지 강원 북부와 경남 남해안 지역에 30에서 80mm,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이 20도, 서울과 춘천, 여수가 21도, 청주 23도로 출발하겠고 역시 구름 때문에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청주와 춘천이 27도, 대구 31도로 예상되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1도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부터 또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